거실에 상이 차려졌다.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며느리 박미영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민 국그릇 안에는 시커먼 것이 둥둥 떠 있었다. 이게 뭐냐? 내가 묻자 박미영이 웃었다. 김치찌개요. 어머니, 요즘 치매가 심하시네요. 치매. 또 그 단어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쓴맛이 혀를 덮쳤다. 상한 김치였다. 며느리는 내 표정을 보며 피식 웃었다. 어머니, 입맛이 까다로우시네. 요즘 치매 걸린 노인들은 뭐든 잘 먹는다던데.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주 하늘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박미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하늘아, 내 방으로 들어가. 싫어요. 할머니가 안 드시잖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 박미영이 소리를 질렀다. 하늘이가 놀라서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하늘이의 손을 잡았다. 하늘아, 괜찮아. 할머니가 먹을게.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상한 김치를 삼켰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박미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치매 환자는 순하네요. 그녀가 거실을 나가자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토해냈다. 쓴맛과 함께 눈물이 나왔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다. 주름투성이 노인. 치매 환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나는 이화자. 명동 백발이라 불렸던 여자. 지금은 손주를 지키기 위해 이 치욕을 참고 있을 뿐이다. 거실로 돌아왔다. 하늘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안 아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아파, 하늘아.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킥킥거렸다. 화면에는 명품 가방 사진이 떠 있었다. 하늘이를 위해 아껴야 할 돈이 저렇게 새나가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교회 가세요. 장로님들이 어머니 치매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치매. 또 그 단어. 공개적으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갈게.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섰다. 하늘이가 내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나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하늘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내 아들의 유품이 저 여자 손에 있었다. 내 손주의 생명이 저 여자 손에 달려 있었다. 나는 명동 백발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며느리 눈치를 보는 늙은 시어머니. 거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다. 차가운 빗소리가 내 가슴을 적셨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나도 알 수 없었다. 20년 전 나는 명동의 전설이었다. 명동 백발. 그 이름 하나면 재벌 사장들도 고개를 숙였다. 나는 사채업자가 아니었다. 나는 금융치료사였다. 썩은 기업을 도려내고 배신자를 심판하는 것이 내 일이었다. 97년 IMF 때였다. 태산그룹이 부도 직전이었다. 배신자 사장이 회사를 적대적으로 먹으려 했다. 나는 48시간 만에 그의 차명 계좌를 추적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까지 전부 찾아냈다. 모든 자금줄을 동결시켰다. 배신자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회사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떠났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기억한다. 국세청 고위 관료, 대형 금융사 임원, 법원 판사.
그들은 내 빚쟁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구해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증오했다. 이민수, 내 하나뿐인 아들. 그는 사채업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너희 엄마 사채업자래. 고리대 금업자 아들. 민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내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돈 냄새가 싫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민수는 건축을 공부했다. 깨끗한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박미영.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직감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다. 어머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시네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민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나는 명동백발 조직을 해산했다. 수백억 대의 자금을 전부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깨끗한 돈만 남겼다. 민수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돈만 남겼다. 그리고 말했다. 민수야, 이제 엄마는 깨끗해졌어. 민수는 울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평화였다. 박미영과의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는 건축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년 전 그 현장에서 떨어졌다. 추락사. 내 아들은 그렇게 갔다. 장례식장에서 박미영은 울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그녀는 내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며 통장을 뒤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참았다. 손주 하늘이 때문이었다. 하늘이는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민수의 피가 흐르는 유일한 존재. 나는 하늘이를 빼앗길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치매 놓인 연기. 며느리가 나를 우습게 보도록. 며느리가 방심하도록. 나는 주파나를 금고에 숨겼다. 명동백발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초라한 노인이 되었다. 며느리는 점점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작은 무시였다. 어머니, 이것 좀 치우세요. 그 다음에는 반말이었다. 어머니, 밥 먹어. 그 다음에는 학대였다. 상한 음식, 차가운 방, 공개적인 모욕. 나는 전부 참았다. 하늘이 때문에.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아들의 유품을 버렸다. 민수가 아끼던 시계, 민수가 그린 설계도, 민수의 사진, 전부 쓰레기통에 던졌다. 나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다시 꺼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며느리는 교회에서 천사 노릇을 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요.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다. 박 집사님 정말 효부시네요. 나는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치매 환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하지만 내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거짓말. 며느리의 위선. 며느리의 탐욕. 나는 명동백발이었다.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더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 3개월 전 하늘이가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이었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다. 네, 저 엄마예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백혈병이요? 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미영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며느리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공포가 아니라 계산이 보였다. 나는 그날 밤 며느리에게 돈을 줬다. 내 아들이 남긴 비상금 1억 5천만 원. 전부 현금이었다. 미영아, 이걸로 하늘이 수술해. 며느리가 봉투를 받았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일찍 나갔다. 어머니, 병원 가봐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치매 노인처럼 비틀거리며 며느리는 강남의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한 남자가 나타났다. 30대 후반 잘 차려입은 남자. 며느리가 그에게 달려갔다. 껴안았다. 내 심장이 멎었다. 남자가 물었다. 돈은 챙겨왔어? 며느리가 봉투를 꺼냈다. 내가 준 그 봉투. 하늘이의 수술비. 여기 1억 있어. 나머지는 곧 마련할게. 남자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번 투자건으로 최소 3배는 벌 수 있어. 며느리가 웃었다. 오빠, 나 정말 똑똑하지? 그럼 시어머니 치매 환자인 거 이용해서 잘했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나는 웃었다. 산책했어, 하늘아. 하늘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손이 차가워요. 나는 하늘이를 안았다. 따뜻한 체온. 내 마지막 희망.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생명줄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왔다. 어머니, 병원에서 수술 날짜 잡았대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다. 며느리가 내 방을 쳐다봤다. 어머니, 혹시 돈 더 있으세요? 왜? 수술비가 좀 더 필요하대요. 또 거짓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더는 없어.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어머니 금고는요? 금고. 저번에 방 청소하다 봤어요. 금고 있잖아요. 나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금고. 내가 금고가 있었어? 며느리가 짜증을 냈다. 어머니, 치매 연기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순간 공기가 얼었다. 나는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다. 미영아,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녀가 내 방을 나갔다. 나는 금고를 쳐다봤다. 낡은 주파날로 여는 금고. 명동백발의 마지막 비밀. 며느리가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하늘이와 병원에 갔다. 담당 의사를 만났다. 선생님, 수술 날짜 잡혔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보호자분이 연락을 안 주셔서요. 내 예상대로였다. 며느리는 수술 따위 생각도 없었다.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하늘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3개월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3개월. 나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나 괜찮아요. 하늘이가 웃었다. 7살 아이의 웃음. 그 웃음이 내 가슴을 찢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응, 나 지금 집 가는 중이야. 내연남과의 통화였다. 시어머니? 그냥 치매 노인이야. 걱정 마. 며느리가 웃었다. 요양원? 좋은 생각이네.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집 팔면 돈 더 생기겠다. 나는 뒷자리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치매 노인 연기를 하며 며느리는 나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이었다. 그리고 내 집을 팔 계획이었다. 하늘이는 어떻게 되는가? 며느리에게 하늘이는 짐일 뿐이었다. 차가 집 앞에 섰다. 며느리가 돌아봤다. 어머니 다 왔어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명동백발의 피. 이제 곧 터질 것이다. 그날은 하늘이의 정밀 검사 날이었다. 병원 5층 소아청소년과.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사라졌다. 나는 하늘이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다. 그때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다. 하늘이가 말했다. 할머니, 저기 가볼까요? 나는 하늘이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하늘이가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 여기 좋다. 나는 하늘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옥상 정원 한쪽 큰 화분 뒤. 며느리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 저번에 봤던 그 남자. 며느리의 내연남. 며느리가 봉투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 오빠, 이거 나머지 5천이야. 남자가 봉투를 받았다. 잘했어. 이제 1억 5천 다 모았네. 며느리가 남자에게 기댔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애는 고아원 보내면 돼. 며느리가 웃었다. 하늘이? 걔는 백혈병 환자잖아. 어차피 오래 못 살아.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머리가 멍했다. 하늘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나는 하늘이를 봤다. 맑은 눈. 순수한 웃음. 저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저 여자는 웃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렸다. 현기증이 났다.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다. 며느리가 내 연남과 키스했다. 내 손주의 생명을 팔아넘긴 그 입으로. 내 아들의 유산을 훔친 그 손으로. 나는 화분 뒤로 몸을 숨겼다.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하늘아, 조용히 해야 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와 내 연남이 계단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하늘이가 내 얼굴을 쳐다봤다. 할머니, 왜 울어요? 나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 하늘아. 할머니가 눈에 먼지 들어가서 그래. 하늘이가 내 눈물을 닦아줬다.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나는 하늘이를 꼭 안았다. 따뜻한 체온. 내 마지막 희망. 저 여자는 이 아이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죽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며느리가 복도에서 나를 찾았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나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아,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었지?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치매가 정말 심하시네요. 치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나는 명동백발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 마치 피처럼. 내 평생이 스쳐 지나갔다. 명동의 골목. 추운 겨울날 빚쟁이들을 쫓아다니던 날들. IMF 때 무너지는 기업들을 구하던 날들. 배신자들을 심판하던 날들. 나는 누구보다 강했다.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들은 내 약점이었다. 사채업자의 아들. 그 꼬리표를 달고 사는 아들. 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명동백발의 이름을, 수백억의 자금을, 권력을, 인맥을 전부 버렸다. 깨끗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엄마. 하지만 아들은 떠났다.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남았다. 하늘이가 남았다. 나는 손주를 지키기 위해 또 모든 것을 버렸다. 자존심을, 존엄을, 명동백발의 마지막 흔적까지. 나는 치매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내 아들의 목숨과 내 손주의 생명줄이었던 그 돈이 이제 저 더러운 내연남의 호텔 방값이 되고 있었다. 며느리는 저 남자와 키스하며 웃고 있었다. 내 손주는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아들도 손주도 지키지 못한 껍데기였다. 명동백발이라는 이름이 아까운 그저 늙고 무력한 노인. 이 껍데기를 깨고 나올 시간이다. 내 손주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밤이 깊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금고 앞에 섰다. 낡은 주판알을 꺼냈다. 명동백발의 마지막 비밀. 주판알로 암호를 입력했다.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명동 시절의 인맥, 전화번호, 계좌 정보, 그리고 비상금. 나는 수첩을 꺼냈다. 먼지가 날렸다. 20년 만이었다. 하지만 이 안의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태산그룹 사건 때 내가 구한 사람들. 국세청에 검은 돈을 자진 신고했을 때 감동한 사람들. 그들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 김철수. 현 국세청 조사국장. 내가 97년에 구한 태산그룹 2세. 나는 대포폰을 꺼냈다. 금고 안에 숨겨둔 비상전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 후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는 입을 열었다. 20년 만에 꺼내는 목소리. 명동백발의 목소리. 철수야 나다. 이화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회장님? 나는 차갑게 웃었다. 오랜만이지. 며느리 차명계좌 추적 좀 부탁한다. 손주 수술비를 빼돌린 것 같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고맙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금고를 닫았다. 주판알을 도로 숨겼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늙은 여자. 하지만 이제 달라진 여자. 명동백발이 돌아왔다. 며느리는 아직 모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것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내일부터 진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결심. 명동백발이 깨어났다. 며느리는 모를 것이다. 자신이 어떤 괴물을 깨웠는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치매 노인처럼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찬밥과 김치. 나는 묵묵히 먹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킥킥거렸다.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오늘 그녀는 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내 손주의 피로 산 가방. 며느리가 일어섰다. 어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어디 가냐? 친구 만나요. 거짓말이었다. 내연남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즉시 움직였다. 치매 연기는 끝났다. 이제는 사냥 시간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20년 전 입던 정장, 검은색 수트, 명동백발의 유니폼. 거울을 봤다. 늙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나는 금고를 열었다.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실장 나야.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박 실장. 과거 내 밑에서 일하던 해결사.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다. 오랜만이지. 일 하나 맡기고 싶은데. 무슨 일이신지 말씀만 하십시오. 사람 하나 조사해야 해. 박미영이라고 42세 여자야. 알겠습니다. 얼마나 깊이 파야 합니까? 뼈까지. 학력, 과거 모든 것 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다. 박 실장이라면 믿을 수 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 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최 변호사.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내가 과거에 구해준 사람 중 하나. 증여 반환 소송 하나 준비해줘. 누구를 상대로 하십니까? 며느리. 박미영. 알겠습니다. 증여 재산 목록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집, 차, 예금. 전부 내 아들 이름으로 산 것들. 며느리 명의로 증여한 것들. 이제 전부 돌려받을 것이다. 오후가 되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하늘이가 내게 달려왔다. 나는 하늘이를 안았다. 하늘아, 오늘 학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근데 오늘 할머니 다르게 보여요. 왜? 예뻐요. 나는 웃었다. 하늘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할머니 기분 좋다. 하늘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하늘이에게 제대로 된 밥을 차려줬다. 따뜻한 국, 부드러운 반찬. 하늘이가 잘 먹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하늘아. 며느리가 저녁에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내연남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모양이다.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다 멈췄다. 나를 봤다. 어머니, 그 옷은요? 나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뭐? 어머니가 왜 그런 옷을 입고 계세요? 내가 뭐 입었는데? 며느리가 다가왔다. 내 정장을 쳐다봤다. 어머니, 혹시 어디 나갔다 오신 거예요? 나? 아니, 집에만 있었는데.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치매 환자가 옷을 이상하게 입는 건 흔한 일이니까.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다시 평범한 노인복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른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조사되고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다.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자료 나왔습니다. 어떤가? 대박입니다. 이 여자 학력부터 전부 위조입니다. 상세히 말해봐. 박미영, 실제 학력은 고졸입니다. 숙명여대 졸업장은 위조, 프랑스 유학 경력도 거짓입니다. 과거는 강남 유흥업소 출신입니다. 텐프로 출신이고 당시 예명은 미미였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썩었다. 증거는 전부 확보했습니다. 사진, 동료 증언, 위조 학력 경위까지. 잘했어. 자료 보내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이제 내연남 차례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최 실장. 며느리의 내연남. 최 실장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이화자입니다. 박미영의 시어머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만나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박미영 씨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갖고 있는 최 실장님의 주식 사기 증거를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겠네요. 침묵. 긴 침묵.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명동 은행 앞 카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명동. 내 고향. 2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명동으로 갔다.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최 실장이 나타났다. 30대 후반 잘 차려입었지만 눈빛이 불안했다. 그가 내 앞에 앉았다. 이화자 씨? 앉으세요. 최 실장이 앉았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는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열어보세요. 최 실장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의 주식 사기 증거, 차명 계좌 내역, 피해자 명단. 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화자? 그냥 노인 아닙니까? 나는 차갑게 웃었다. 명동 백발. 들어보셨습니까? 최 실장의 눈이 커졌다. 설마. 맞습니다. 제가 금영동 백발입니다. 최 실장이 벌떡 일어섰다. 저는 갈게요. 앉으세요. 안 앉으면 이 서류가 내일 검찰청에 갑니다. 최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앉았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박미영이 횡령한 증거를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손주 수술비 1억 5천. 그 돈 박미영이 최 실장님께 줬죠? 최 실장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범죄입니까? 제가 준 돈을 며느리가 허락 없이 빼돌린 겁니다. 사기죠. 나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 현금 5천만 원 있습니다. 최 실장의 눈이 봉투로 향했다. 이건요? 도망갈 비행기 값입니다. 박미영과의 거래 증거만 주시면 이 돈 드리고 최 실장님 주식 사기건은 눈 감아드리죠. 하지만 미영이가 선택하세요. 박미영이랑 같이 감방 갈래요? 아니면 혼자 살래요? 최 실장이 고민했다. 길지 않았다. 증거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 실장이 휴대폰을 꺼냈다. 박미영과의 카톡 대화. 1억 받았어. 고마워 오빠. 이걸로 우리 대박 나자. 계좌 이체 내역. 녹취록. 전부 있었다. 나는 USB를 건넸다. 여기 담아주세요. 최 실장이 자료를 USB에 옮겼다. 나는 USB를 받았다. 그리고 현금 봉투를 밀었다. 약속대로 5천만 원입니다. 오늘 안에 한국 떠나세요. 최 실장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고맙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세요. 최 실장이 일어나 카페를 나갔다. 나는 USB를 바라봤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았다. 김충식 장로. 그날 저녁 나는 박 실장에게서 추가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뭔데? 김충식 장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미영이 다니는 교회 장로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며느리의 시어머니 학대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나는 귀를 세웠다. 확실한가? 네, 제 사람이 교회 주변 취재하다가 들었습니다. 김 장로가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번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왜 신고 안 했지? 박미영이 교회에서 워낙 천사처럼 굴어서 자기가 착각한 건가 싶어서 망설였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했다. 김충식 장로.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한다면 며느리의 사회적 평판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김장로 연락처 알아내. 알겠습니다. 이틀 후 나는 김충식 장로를 만났다. 조용한 카페였다. 김장로가 들어왔다. 60대 중반 착한 인상의 남자. 이화자 회장님이십니까? 네, 앉으세요. 김장로가 앉았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봉투를 꺼냈다. 이 자료 좀 봐주십시오. 김장로가 자료를 봤다. 박미영의 학력 위조, 유흥업소 경력, 내연남과의 거래, 수술비 횡령. 김장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전부 사실입니다. 김장로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의심만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장로님께서 며느리의 학대를 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장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이제 확신하셔도 됩니다. 김장로가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 사실 저는 회장님 아들분께 빚이 있습니다. 나는 놀랐다. 제 아들을? 네, 5년 전 제 딸이 수술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민수 씨가 몰래 수술비를 대주셨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가? 네, 회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민수 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들. 내 착한 아들. 그래서 저는 민수 씨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렇게 악마 같은 사람일 줄은. 김장로가 자료를 덮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김장로가 일어났다.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다. 하늘이에게 주판을 가르치고 있는 나를 봤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나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뭐? 어머니가 주판을 어떻게 하세요? 치매 환자가. 위기였다. 나는 주판을 내려놓았다. 이게 뭐였지? 며느리가 주판을 집어들었다. 어머니, 혹시 치매 연기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요즘 어머니가 이상해요. 옷도 이상하게 입으시고 주판도 만지시고. 그래? 어머니,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금고. 어머니 방 금고요. 거기 돈 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금고가 뭐냐? 며느리가 화를 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며느리가 내 방으로 달려갔다. 금고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따라갔다. 미영아, 뭐하냐? 며느리가 금고를 발견했다. 어머니, 이 금고 비밀번호 뭐예요?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금고를 흔들었다. 열리지 않았다. 며느리가 포기하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원장님? 저 박미영입니다. 요양병원 원장이었다. 내 시어머니 증상이 심해졌어요. 강제 입원 가능할까요? 내 심장이 뛰었다. 네, 진단서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며느리가 나를 봤다. 어머니, 좋은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나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 며느리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끝장을 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확인 전화를 걸었다. 김충식 장로에게. 장로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회장님. 일요일에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김철수에게. 철수야, 자료 받았지? 네, 회장님. 완벽합니다. 검찰에 넘겨줘.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사관들이 움직입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며느리는 아직 모른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향한 모든 칼이 목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검찰 수사관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검찰이요? 3명의 수사관이 들어왔다. 박미영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손주 수술비 명목으로 시어머니에게서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며느리가 벌벌 떨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 돈이에요. 수술비로 쓴다고 거짓말하고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죠? 사기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거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손주 수술비로 줬지 내 내연남 주라고 준 게 아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나는 일어났다. 치매 노인의 모습은 사라졌다. 등을 펴고 섰다. 명동백발의 자세. 놀랐니, 미영아? 며느리가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치매가 연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가 비틀거렸다. 말도 안 돼. 내가 한 짓 전부 다 봤어. 내연남 만나는 것도 수술비 훔치는 것도 하늘이 죽게 내버려 둔 것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사관이 말했다. 박미영 씨 동행하시죠? 안 가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사관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용서? 내 손주 죽게 만들려던 내가. 며느리가 끌려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창밖을 봤다. 검찰차가 떠났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같은 날 오후 국세청에서도 조사가 시작되었다. 며느리 명의의 계좌들, 최 실장에게서 받은 돈, 출처 불명 자금, 전부 탈세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 금융사에서 전화가 왔다. 박미영 씨 계좌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 명의의 모든 계좌, 예금, 적금, 카드, 전부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이제 한 푼도 쓸 수 없다. 며느리가 구치소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넌 잘못한 게 아니야. 넌 악마야.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 나는 전부 무시했다. 일주일 후 교회에서 일이 터졌다. 일요일 예배가 끝났다. 김장로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박미영 집사님을 아시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천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조용해졌다. 저는 박 집사님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계단에서 밀치고 더러운 년이라고 욕하고 굶기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김장로가 계속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 집사님의 학력은 전부 위조입니다. 서류를 들어 올렸다. 숙명여대 졸업? 거짓입니다. 프랑스 유학?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박 집사님의 진짜 과거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였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 저는 더 이상 이 거짓을 참을 수 없어서 고백합니다.
김장로가 단상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박미영이 정말 그랬대? 학력 위조라니. 유흥업소 출신? 며느리의 사회적 평판이 무너졌다. 같은 날 오후 SNS에 글이 올라왔다. 며느리의 과거 사진들. 유흥업소 시절 사진. 위조 학력 증거. 익명의 계정에서 올린 것이었다. 물론 내가 시킨 것이다.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졌다. 댓글이 폭주했다. 와, 학력 위조 충격. 시어머니 학대했다며? 완전 사기꾼이네. 며느리의 휴대폰이 터져나갔다. 지인들의 전화. 비난. 조롱. 며느리는 구치소에서 나올 수 없었다. 한 달 후 최 변호사가 증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가 받은 모든 재산, 집, 차, 예금, 전부 환수 소송 대상이 되었다. 넉 달이 흘렀다. 검찰 조사가 끝났다. 며느리에 대한 기소장이 작성되었다. 사기죄, 배임수재죄, 학력 위조,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산더미였다. 한편 최 실장에 대한 소식이 들렸다. 그가 미국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주식 사기 혐의로 인터폴 수배령이 내려졌고 미국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공항에서 수갑을 찬 채 내려왔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최 실장님, 박미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이화자 증인 며느리 박미영이 손주 수술비를 편취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병원 옥상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내연남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이화자 증인 며느리가 치매 노인인 줄 알고 속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실제로 치매 환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치매 연기를 하셨습니까?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손주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 실장의 증언이었다. 최 실장은 이미 한국으로 송환되어 구치소에 있었다. 증인 박미영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손주 수술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최 실장이 머뭇거렸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며느리가 최 실장을 노려봤다. 배신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충식 장로도 증인석에 섰다. 증인 박미영이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네,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단에서 밀치는 것, 욕하는 것, 상한 음식을 주는 것 전부 봤습니다. 왜 즉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박미영 씨가 교회에서 워낙 천사처럼 행동해서 제가 착각한 건가 싶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다. 며느리는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일이 왔다. 법정이 가득 찼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박미영은 시어머니 이화자로부터 손주 수술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내연남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며느리가 떨었다. 또한 피고인은 학력을 위조하여 피해자의 아들과 결혼하였고 시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였으며 손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박미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며느리가 쓰러졌다. 법정 경비가 며느리를 일으켰다. 며느리가 나를 봤다. 어머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넌 그냥 도둑이야. 며느리가 끌려나갔다. 교도소로. 나는 법원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승리의 맛. 그리고 한 달 후 최 실장도 재판을 받았다. 주식 사기죄로 징역 4년. 며느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교도소에 갇혔다. 서로를 원망하며 배신자들의 말로 증여 반환 소송도 승소했다. 며느리가 받은 모든 재산, 집, 차, 예금 전부 환수되었다. 며느리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리고 국세청 조사 결과도 나왔다. 탈세 혐의 인정. 벌금 8천만 원 추가. 며느리는 교도소에서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며느리가 받은 재산은 전부 환수되었다. 집은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 차도 팔았다. 그 돈으로 하늘이 수술비를 마련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다. 나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다. 제발 하늘이가 살아남기를. 내 마지막 희망. 내 아들의 유산. 6시간이 지났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나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정말요? 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나는 의사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로 들어갔다. 하늘이가 누워 있었다.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하늘이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지켰어, 하늘아. 하늘이가 눈을 떴다. 할머니? 그래, 하늘아. 할머니야. 하늘이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하늘이를 안았다. 따뜻한 체온. 살아있는 체온. 내가 지킨 생명.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세상이 따뜻했다. 며느리는 교도소에 있다. 내연남도 교도소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다. 손주와 함께. 명동백발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할머니의 사랑이 시작된다. 6개월이 흘렀다. 하늘이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다. 웃음도 돌아왔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조용한 동네. 작지만 따뜻한 집. 하늘이의 방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나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다. 등을 펴고 걸었다. 명동백발의 위엄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 힘은 복수가 아닌 사랑을 위해 쓴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하늘이가 내 방으로 뛰어왔다. 할머니, 오늘 소풍 가요. 그래. 어디로? 공원이요. 나는 웃으며 일어났다. 그럼 할머니가 도시락 싸줄게. 부엌에서 김밥을 말았다. 과일을 깎았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다. 하늘이가 내 옆에서 깡충깡충 뛰었다. 할머니, 빨리 가요. 그래,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꽃향기가 났다. 공원에 도착했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폈다. 하늘이가 뛰어놀았다. 할머니, 저 나비 봐요. 그래, 예쁘다. 나는 하늘이를 바라봤다. 건강한 모습, 행복한 웃음. 이것이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도시락을 펼쳤다. 하늘이가 김밥을 먹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햇살 아래서, 바람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늘이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나는 잠시 멈췄다.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늘아, 엄마는 한동안 못 와. 왜요? 엄마가 잘못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어.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가 나쁜 짓 했어요? 응. 할머니랑 하늘이한테 나쁜 짓 했어. 하늘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엄마가 착해질 때까지 할머니랑 살아요. 나는 하늘이를 안았다. 그래, 우리 둘이 잘 살자. 하늘이가 내 품에서 웃었다. 할머니 최고예요.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이는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다. 나는 거실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 아름다운 하늘.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에게서 온 편지였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나는 펼쳤다. 어머니, 저 박미영입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발 하늘이만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엄마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하늘이가 행복하게 자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었다. 나는 편지를 접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해줄 말은 없었다. 그저 하늘이를 잘 키우는 것. 그것이 내 답이다. 다음 날 나는 묘지로 갔다. 아들 민수의 묘. 2년 만에 찾아왔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민수야, 엄마야. 바람이 불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늦었지? 눈물이 났다. 내 아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 엄마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묘비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하늘이는 엄마가 지킬게. 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너 걱정 마. 하늘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바람이 다시 불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거. 나는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 하늘이 데리고 다음에 또 올게. 묘지를 나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들에게 다 말했으니까.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된다. 그날 저녁 하늘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뭐 될까요? 하늘이가 물었다. 하늘이는 뭐가 되고 싶은데? 의사요. 할머니 같은 사람들 살리는 의사. 나는 웃었다. 좋은 꿈이네. 할머니가 응원할게.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나는 생각했다. 명동백발. 아니, 이제 그건 과거다. 할머니는 하늘이 할머니 할 거야. 그것만요? 응,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하늘이가 씩 웃었다. 할머니 바보. 왜?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잖아요. 나는 하늘이를 안았다. 그래,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하늘이 지키는 슈퍼 할머니. 밤이 깊었다. 하늘이를 재운 후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별이 떠 있었다. 반짝이는 별들. 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나는 명동백발로 수많은 사람을 심판했다. 배신자들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정작 내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 아들을 잃었고 며느리에게 속았다. 손주마저 잃을 뻔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다시 일어났다. 명동백발의 힘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사랑을 위해. 하늘이를 지켰다. 며느리를 심판했다. 정의를 세웠다. 그리고 이제 평화를 찾았다. 별이 반짝였다. 마치 아들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야, 엄마 잘하고 있지? 바람이 대답했다. 따뜻한 바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손주와 함께. 하늘 아래. 명동백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할머니 이화자의 시대다. 사랑으로 채워진 시대. 나는 별을 보며 다짐했다. 하늘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그리고 하늘이에게 말해주겠다.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별이 더 밝게 빛났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하늘이가 자고 있는 방을 살짝 열었다. 평화로운 숨소리. 행복한 얼굴. 나는 하늘이 이마에 입맞춤했다. 잘 자, 우리 하늘이. 문을 닫고 내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평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날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넓고 악인은 많다. 하지만 정의는 잠들지 않는다. 명동백발은 은퇴했지만 이화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지금은 쉬어도 된다. 평화를 누려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